잘 되는지, 입문세가 잘 되는지 저도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네이버 카페 회원으로는 188, 네, 188명입니다.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회원이 188명이고 많죠 그렇게 그 뭔가 읽을 걸 찾아서 사람들이 온 거니까요.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읽기에 대한 근원적 욕망 같은 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선생님 우리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정보가 주는 읽기로 만족했으면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 빛에 대한 갈급함, 가래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논의를 좀 더 밀어나가서 이바일치가 생각한 그 읽기의 이미지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몇 가지를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로맨이네요. 빛으로서의 읽기. 그 빛으로는 공명과 관계와 그리고 이 지혜에 대한 어떠한 촉발됨, 이게 다 들어간 그 말이었다는 거를 앞 시간에 해봤는데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45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 시간에 조금 거칠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발치가 다시 한번 그 후보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적 읽기가 아닐까요? 보나쌤 글 뒤에 오늘 선생님들 마지막 글에 우리 서로가 너무 좋다, 고맙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도 있고 읽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44쪽에 아미치티아라고 하는 우정, 이게 이제 한 장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읽는 것이 우정을 만들고 우정이 있어야 읽힌다. 이렇게 해서 책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고는 읽을 때 44쪽 죄가 우리에게서 빼앗은 빛이 이제 어리석어서 빼앗겼는데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다. 새벽에 페이지의 포도밭을 거치는 그의 순례는 낙원으로 향하는데 그는 이 낙원을 하나의 동산으로 생각했다. 그 생각한다. 그가 줄줄이 늘어선 포도 실렁에서 딴 말은 다가올 달콤함의 맛보기이자 약속이다. 그런데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우정의 비유를 사용한다. 지혜에 대한 사랑 갖추고 또 지혜와의 우정 비슷한 어떤 것. 그러니까 지혜와 맺는 우정의 관계. 이게 아까 풀쌤 말씀하시는 그 공명이랄까? 그리고 연주쌤이 강조하신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 이 빛의 그 퍼짐, 빛의 드러남. 이런 것도 여기서 우정의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뻔뻔하게 들리기도 한다.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하면서 자, 45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계속해서 후보는 강조했다는 거죠. 그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복되다. 우정은 동산이고 생명의 나무고 하느님에게로 날아가는 날개다. 달콤한 빛, 불, 상처, 다시 얻은 낙원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문단이 인상적인데요. 후거와 같은 시대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친구의 지식을 기뻐하는 우정이 없는. 자, 그러니까 앞문단에는 지혜와의 우정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거는 지혜와의 우정을 맺어가는 관계 속에서의 우정을 다시 강조하면서 그런 지식은 우정형 지식은 부족한 것이라는 플라톤의 학설을 복원하고 기독교화해야 됐다. 여기 이제 강조하는 건데 이 시대에 너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개념의 출현, 공동체로부터 뜯어져 나온 사람들이 막 어떤 목적을 중심으로 그 장인들 아니면 뭐 수도사를 따라서 목적을 중심으로 막 이동해 갈 때 그들은 단독자로 존재하면서 그냥 떠돌이로 보편적 지식을 계속 추구하는 것 속에서 이 후고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 우정이야말로 관계야말로 회복해야 될 것이다. 읽기를 통해서라고도 강조를 했다. 그래서 후고 자신도 스튜디움의 궁극적 목표를 우정에 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우정으로서의 읽기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는가라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32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우정의 관계 속에서 수련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수련과 수행을 해나가는데 이 후고로부터 이 디스키플리나라고 배움이 우정 속에서 일어날 때의 모습을 세 가지 정도로 나오면서 이게 이제 관계 속에서의 수련법인데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수련의 시작은 겸손이다.
이거 그냥 겸손이다. 겸손이 읽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특히 중요한 교훈 세 가지가 있다. 어떤 지식이나 글도 경멸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너무 좋지, 너무 좋죠. 이게 아까 진진쌤 말씀이 다 신성하다. 겸손이다. 둘째, 어떤 사람에게 배우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우정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 스스로 배움을 얻었을 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수련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요해야 된다. 이 우정의 이미지가 시끌벅적하거나 뭐 으쌰으쌰 막 하는 이런 분위기보다 고요한 생활이 중요한데 마음이 부정한 욕망 때문에 산만해지지 않도록 내적으로 고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명예롭고 유용한 공부를 위한 자유시간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외적으로 고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 여기서부터 보다 중요해지는데요. 우정을 아주 강조하지만 동시에 후고의 읽기와 수련에는 고독과 망명자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대지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이 우정의 이미지, 그 공동체의 이미지를 요거랑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세 번째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말이 요 세 번째 아닙니까? 요 세 번째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 수련서에는 마다한 것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흔히 말하듯 푸른 배에서는 섬세한 감각이 나올 수 없다.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읽고 싶은 사람에게는 모든 세계가 외국 땅이 되어야 된다. 방금 전에 우정을 그렇게 복돋고 지혜와 우정의 관계를 중요하다고 해놓고는 뭘 자꾸 떠나라는 거야. 관계를 이렇게 좀 더 거기 더 뿌리 박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시인은 말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태어난 땅이 어떤 달콤함으로 그 사람을 매혹시키는지 모르겠다. 거기 태어났다고 해서 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까? 좋다고 생각할까? 또 무엇이 그가 그 땅을 도저히 잊을 수 없게 만드는지로. 떠나갔으면 떠나간 걸로 끝일 텐데 자꾸 고향 얘기하고 왜 그래야 되는 걸까? 시인은 말한다. 그 마지막으로 철학자, 공부하는 사람은 우정의 공동체 속에 있지만 조금씩 그 땅을 떠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후보가 가지는 읽기의 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망명자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해석을 좀 더 해볼까요? 볼 수 있을까요? 우정도 중요하고 떠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떠십니까? 우정과 망명, 육하와 떠남. 네. 저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우정이 우리가 현대인의 말한 취향이 맞아가지고 하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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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한 우정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 망명, 떠남 어떻게 보면 어떤 책에 대해서 어떤 나의 해석이라든가 끊임없이 떠나려고 하고 어떤 독립 어떻게 보면 독립이죠 개인의. 그게 있어야 서로의 관계 맺음, 우정도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앵겨 붙은 사람은 진짜 이런 우정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망명자, 여행자 개념이 그렇습니다. 네. 네네. 지금 우리 우정 너무 좋아한다. 우리 막 서로의 공부에 박수 치고 있는. 되게 희한한데, 어쨌든 세상 모든 일은 서로 질투하기 바쁜데, 우리도 뭐 질투하죠. 누가 글을 잘 쓰면, 부럽다. 막 이러긴 하는데. 근데 누가 그거를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막 공부가 진도가 나가는 걸 막 이렇게 기뻐하고 막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질투 없이 막 가는 이 박수 치는 이 관계인데 요거를 예를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떠십니까? 망명한다는 게 이게 무엇으로부터인지를 포함하고 그 아까 망명의 아까 다영쌤이 말씀하셨나? 공동체 속에 읽기 얘기하실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공동체 속에서 읽는다고? 그러면 내가 내 집에서 나온 거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 네네네, 내가 그러네요. 내 집에서 나와서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어쨌든 길을 떠났는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망명자라는 건 내가 나의 집에서 나온 거, 나 자신의 집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그 지혜의 고향에 머물렀다가 또 떠나고 계속 떠나는 거죠. 이런 의미로 생각이 드네요. 네네. 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다임쌤 어떠십니까? 그 망명자로서의 읽기, 그의 공동체.
음, 저는 그냥 근데 집을 떠난다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도 맞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 그 혜원 언니가 그 계속 뭐지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그거에 대해서 썼던 글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언어를 계속 새롭게 배울 수밖에 없어서 뭔가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향을 떠나는 게 계속 뭔가 도움을 구하게 되는 오히려 떠났는데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계속 가는 거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더 해보겠습니다. 또 어떠십니까, 선생님들? 고향을 떠난다는 이미지가 아주 중요하다. 지혜의 육하에는, 이걸 포함해서, 우정에는. 저는 그 머릿말에서 그 네. 이반일 씨가 그 주석에 관해서 쓴 글이 있었잖아요. 그 주석 17페이지인가? 주석이 그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리에 있는 이런 글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이유는 주로 독자들에게 도서관 서거로 가서 여러 가지 읽기 유형을 실험해 보라고 권하기 위해서다. 이거랑 조금 연관해 생각해 봤거든요. 우선 기현쌤이 말씀해 주신 방랑자랑 망명자 글을 보고 느낀 점은 방랑자는 조금 더 머무름이 좀 짧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냥 느낌적으로 하지만 방랑자는 조금 가볍게 그냥 둘러보기만 하는 느낌이면 망명자는 조금은 그 장소에서 머무르면서 음미하는 이런 차이로 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주석 그 말하는 부분도 저희가 어떤 책을 볼 때 정말 와 대단하고 정말 이게 막 빛처럼 느껴지는 그런 구절도 만나고 이러잖아요. 나는 깨달음을 얻었어. 근데 그게 이제 고정돼 있으면 좀 안 되는 것과 좀 저는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이게 네. 계속 관계 속에서 생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큰 질서, 지혜, 빛, 이거는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향해서 가는 길들의 골목에서는 계속 변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기현쌤의 글에 기현쌤이 댓글로 이걸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 방법 좋네요. 앞으로 입문생 요 방법을 댓글로 추가 숙지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해보겠습니다. 기현쌤도 궁금하고 쓰신 것 중에 고향을 부정한다는 의미에서는 방랑과 망명이 같지만 부정해야 될 고향의 이미지 자체, 부정을 하는 이유, 이거에서 차이를 가지고 이 망명자 개념을 더 이해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다고 보나쌤이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왜 고향을 떠난다? 그건 집을 떠나는 것 같다. 여기 수정쌤 얘기고 수정쌤이 그 집이라는 게 저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타락한 상태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난 데가 집인데 그게 이렇게 이제 아담이 원죄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지상으로 내려온 다음에 겪어야 될 이 생멸의 그 순환고리를 타게 되는 것 자체가 기독교에서는 원죄다라고 말하지만 후구는 다른 방식으로 좀 전유하는 건데 이 죄받은 삶, 타락한 삶 이것으로부터 내가 나온 곳을 집이라고 한다면은 그 타락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서 집 자체를 부정하는 이미지 속에 망명 개념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고향을 두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이제 좀 더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떠세요? 망명 개념, 일기와 망명. 했던 얘기 또 한 것 같기도 한데 이걸 떠나야지.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면 자기가 기득권자가 되잖아요. 나 많이 네네. 알고 있어. 근데 그래, 떠나면 그렇죠. 아까 다영 쌤이 얘기한 것처럼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게 네. 도착한데 내가 또 낯선 자로 들어가니까 네, 그게 거기서부터.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떠나는 순간에 내 배움과 내 삶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일궈내야 될 관계가 있고, 그것이 우정의 이름으로 격려받고 상찬받고, 그러면 겸손이라는 단어와 떠남을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이반일치의 글 안에서는 동의어로 쓴다. 이렇게 하면서 망명은 그 겸손과 겸손이라는 덕 속에서 추구되는 행위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어떠십니까? 망명의 이미지.
이게 소유랑도 연관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네? 소유. 네네네. 아, 더 뭔가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겠죠. 한 곳에 있으면 네네. 그러니까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데 떠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소유할 수 없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새로운 걸 채워 넣으려면. 그러니까 뭐 하여튼 지혜로 가는 게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과정이라고도 설명을 했던 것 같으니까 어쨌든 단계 이렇게 계속 진행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거우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뭐 하여튼 그것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네. 같이 생각해 보죠. 이게 도달해야 될 것은 지혜고 육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읽기 방법은 이렇게 어디로 막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자기가 있는 고향을 부정해야 가는데 그렇다고 이 방식 자체가 어느 지점에서는 멈추게 되는 어떠한 자기의 육하를 최종 상태로 가져가는 방식의 읽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묶어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망명 개념이 이게 이제 여기가 그 후고가 기원일 수도 있는데 어디에 가장 되게 유명한 걸로 인구에 해제되는 게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쓴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20세기 최고의 그 지성이 근데 이제 그 유대인이어가지고 고향에 쫓겨나가는 사람들로서 자기 정체성 얘기를 하면서 여행자 중에 등급이 있다. 그래서 뭐 고향을 떠나기를 좋아하는 애. 두 번째는 세상 어디에서도 고향을 보는 애. 세 번째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네, 자기 이국만 발견하는 자 이런 식으로 고향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이 삶의 절실한 과제인가. 우리가 고향을 떠나기가 그토록 어렵다. 그걸 이제 종합해 보면 저희가 가진 거, 아는 거, 했던 거 이걸로부터 떠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그걸 떠날 수 있는 것에서 지혜와 이제 새로운 지식의 이미지가 아마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 철학가가 얘기한 거에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 이제 후고의 말을 이렇게 자기식으로 바꾼 거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제 기억도 있고요. 그러니까 망명을 하는 방식으로 각자 이제 우리 같으면 우리 지금 막 열 몇 명이 다 망명자로 지금 모여가지고 이제 망명자고 서로 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 몰라가지고 그럼 이건 거 아닌가? 저건 아니야? 넌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다가 또 그 자리에서 또 각자 다 떠나고 있고 또 만났을 때는 뭐 이런 방식의 이미지가 있고 다시 이반일치나 리호이나키 전체를 보면 이 두 사람이 우정을 아주 많이 강조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정을 강조하고 책마다 들어가 있고 리호이나키는 죽음을 함께하는 친구 아미쿠스 모르티스도 있고 이게 우정이 아까 풀쌤 말씀처럼 취향을 나누거나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사이라기보다는 각자 고향을 떠나가고 있는 사이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없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거죠. 이 시선 자체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볼 수 있으면 어떤 걸까요? 되게 가끔 보는 사이일 것 같기도 하고 각자가 서로가 서로를 망명자로 보는 거죠. 저는 뭐 짠하기도 하네요, 갑자기. 너는 막 망명했구나, 너. 힘들겠다, 야. 이러면서. 근데 나도 그래. 이래서, 야, 나 어때? 잘하고 있는 거 같니? 아닌가 봐. 이런 사이라는 게 어떤 긴장과 겸손이 서로에게 이르면서 각자의 단계는 자기가 넘어가고 있는 고독이 이렇게 그려지는 사이. 강평쌤 어떠십니까? 오늘 멤버를 보니까 연주생 빼고는 그 리오이나키의 책을 읽고 있잖아요. 정의의 비틀. 네네. 글바다에서, 네. 글바다에서. 그 리오이나키도 이 보면 비틀거리는 게 그 변곡점마다 이 사람이 계속 기득권을 버리고 그 네. 대학 그러네요. 새로운 곳들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머무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뭐 비슷한 일이 아니고 갑자기 농부가 되거나 뭐 식당 일을 하거나 사람들은 막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인간이 살면서 수천 년 동안 갖고 있었던 인류가 당연히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걸 진심으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을 배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일 수도 있고 새로운 분야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도 않고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맨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대단한 일을 자기가 성취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을 굉장히 무시하기가 쉽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사장님들이 맨날 그냥 이게 안 돼. 우리 때는 라떼는 하게 되는 게 그때랑 상황이 다른데 그때보다 훨씬 뭐 경쟁이든 뭐든 모든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세팅을 하는 면에서 그냥 그렇고 저는 이제 떠나는 그 면이 어떻게 보면 관계 속에서도 과거의 서로를 떠나는 것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적으로도 저를 떠나고 그러니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반일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이미 멤버가 거의 비슷하지만 한 8개월 전에 뭐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에서 한참 또 우리가 뭐 공부든 또 다른 환경에서 한참을 또 먼 곳을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먼 곳을 왔고 서로가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때 참 좋았어라든지 근데 뭐 과거에 자기가 그때 좋았는지도 확실하지도 않아. 근데 이제 그때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우린 너무 쉽게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야 너랑 어떤 관계가 참 좋았어. 그건 진실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런 면에서 겸손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간적으로도 봤을 때 그 떠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야지 우정이든 뭐든 자기의 성찰이든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내가 겸손해져야 돼. 백날 이렇게 해봐야 그냥 경험해봐야 되잖아. 그거를 그 위치에 기꺼이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우정을 하려고 해도 입장이라고 하는 게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말 그대로 서 있는 위치를 다르게 가져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겸손과 우정과 뭐 또 그런 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죠. 내 장을 그런 장으로 이게 지금 망명지다라는 장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 같고 겸손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저 사람이 저렇게 가진 게 많은데도 이런 식의 조건절은 더 걸지 않을 거고 저 사람이 겸손한 이유는 아마 떠났기 때문이야. 요 스펙트럼에서 어떤 공부나 과정을 볼 수 있는 걸 오늘 하나 얻기도 하네요. 그리고 공부에 있어서도 책을 볼 때도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망명자처럼 책을 읽는다는 게. 그게 내가 읽었던 것으로부터 계속 떠나고 있고 이 책을 다시 들어갈 때마다 또 새롭게 되게 부끄럽게 막 조심하면서 어디 막 나를 살릴 구석이 없나 이렇게 천천히 그런 그 단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읽기 이미지 중에 첫 번째가 빛, 두 번째가 그 우정의 문제. 여기서 망명자라는 그 망명 개념을 우정과 겸손과 요걸로 엮어가지고 생각을 해봤고 마지막에 그 이발치가 보고 있는 후고의 읽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이 그 실제 훈련으로서의 그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이 풀스임 그래도 많이 잘 돼 있고 84쪽이 아닐까요? 84. 묵상은 80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후고의 말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묵상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를 처음 우리 얘기했던 거랑 다 같이 엮어볼까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글을 이제 읽으려면 공동체 우정의 관계에 있어서 공부를 해나가려면 타고난 자질, 훈련, 규율. 타고난 자질이란 귀에 들리는 것을 쉽게 이해하고 이 다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해한 것을 굳게 유지한다. 잘 안 까먹는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이해한 것을 굳게 유지한다. 훈련이란 열심히 노력하여 타고난 자질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규율이란 칭찬받을 만한 생활을 하여 도덕적 행동과 지식을 결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단지 자기가 지친 생활 습관, 뭐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게 아니라 읽기가 수반하는 건 대단한 도덕적 의무, 그 다음에 이 끊임없이 자기의 그 앓음을 견지하면서도 그것을 버리고 다음 단계로 나가려는 시도. 그래서 이제 모아서 이해를 할 수 있고 81쪽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묵상은 계획된 선을 따라 유지되는 생각이다. 묵상은 읽기에서 출발하지만 읽기의 규칙이나 교훈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가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다. 묵상은 이게 이반일치 글이 어려운 거죠. 이 후고도 지금 비유를 아주 많이 쓰는 거고 이반일치도 빛의 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석을 막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곳곳에서 해석을 계속 해나가는 읽기를 요구하고 이 해석을 막 하는 게 포도알을 따먹는 거고 일항을 거는 거죠. 우리가 일항을 걸은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도 있습니다. 묵상은 넓게 트인 땅을 따라 거니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게 정신의 풍경인데 어떤 책을 읽으면 막 이렇게 뭐 어디 큰데 넓은데 광활한 데 있는 것 같고 그걸 즐거워하며 그곳에서 자유롭게 시선을 돌려 페이지에 여기저기를 음미하면서 생각이 막 이렇게 익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진리를 응시하고 한 번은 사물의 이런 원인들 또 한 번은 저런 원인들을 모으고 깊은 곳으로 파고들고 의심스러운 것, 모호한 것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해의 방법이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그러면서 바로 이 뜻이다라고 의심 없는 데 이르도록 책을 계속해서 이제 읽고 있는 것이고 배움의 시작은 읽기지만 절정은 묵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읽기와 묵상이 개념적으로 구별된다기보다는 읽는 과정의 시작에는 지금 뭐를 그 단어를 하나하나씩 직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소리 내거나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음미할 때는 이 묵상도 소리 내는 활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음미될 때는 이게 계속 전체적으로 내 기억과 내 지식의 내 지혜의 도서관 여기저기를 계속 엮고 이어 붙이면서 새로운 지혜를 구해가는 활동이다. 82쪽 어떤 사람이 그것을 무척 내밀하게 사랑하여 빈번하게 참여하고 싶어지면 그것은 실제로 그의 삶을 즐겁게 해주며 실현의 시기에 그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준다. 이게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공부를 왜 하느냐? 너무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내가 무릎이 꺾일 정도로 휘청할 때 이 경험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면은 책을 읽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죠.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내 책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어서 어떤 책을 읽어갈 것인가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그 회복, 구원, 치유, 그리고 나의 위로 모든 것과 걸려 있기 때문에 책을 선택한다는 문제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84쪽을 보고 가면 자, 이게 가경자 베드로는 클리니 수도원을 다스리는 학식이 높은 수도원장으로 밤이면 입안에서 지칠 줄 모르고 씹었다. 그러니까 잘 때도 이놈의 수도원을 쭈쭈쭈쭈쭈쭈 시끄러워가지고 아침에 또 덜덜덜덜덜 이 책이 끌려오고 그러니까 중얼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죠. 묵상은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공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어떻게 말을 하고 싶고 어떻게 막 쓰고 싶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는 거죠. 읽었으면 쓰고 싶고 읽었으면 떠들고 싶고 근데 그게 이게 이제 어떨 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지금 다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본질적으로는 큰 기쁨이다. 계속해서 아까처럼 그 묵상을 하는 것은 고르체의 요한은 자정기도와 새벽 사이에 벌이 날아다니는 소리를 내며 쉬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옆방에 들으면 벌이 그러니까 수도원은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고 또 침대 같이 쓰는데 이러고 너무 이게 뭘까? 각자 하고 있는데 그게 서로에게 아무런 방해나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 저렇게 하고 있는 저 각자의 수준에서의 그 망명과 떠남이 결국은 내가 이르러야 할 진리이기 때문이잖아요. 나는 내 방식으로 지금 가지만 너는 너의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한 공명과 공감이 옆에서 막 떠들 수정 선생님처럼 아니 그거 좀 조용히 안 하고 엄마 공부하는데 이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어디 지혜에 이르는 과정이고 내가 하는 것도 지혜에 이르는 과정이 그러면 그게 방해로 들리지 않는다는 게 이게 되게 이것도 아름다운 그림 같고 우리가 글을 쓰는 것도 다 찌글찌글찌글한데 그게 다 이렇게 재밌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우리가 진리를 떠들어서 그게 지금 재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었네. 이게 내가 못 받는 건데 그 작은 거 하나를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댓글과 숙제는 참으로 중요하다 또다시 생각하고 우리한테는 숙제하는 게 이런 거죠. 12시에 맞춰서 벌 내듯이 펜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네. 뭐 달라? 이런 생각도 했고 85쪽에 보면 그레고리우스 대교황에게 성경은 음식이 실제로 양식이죠. 양식. 그럼 배가 부르다, 기쁘다,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으면 실제로 막 이렇게 이제 막 용기가 샘솟고, 그걸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거룩한 이해의 달콤함을 맛볼 때면 꿀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무슨 세미나를 했는데 너무 달고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막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속에서 잠을 잘 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나를 살찌운 거죠, 나를. 난 지금 뭘 먹어가지고 좋은 거 먹으면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지는데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플 때 책 읽기를 처방한다고. 그치, 우리 같으면 진짜 의사 선생님, 그 입안일치 약국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닐까요? 간이 안 좋으시군요. 자, 이 책을 읽으시죠. 그런 거. 이게 어떤 수준의 묵상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한 수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다. 아내 길을 준비하여 내적인 감각을 계속 열어두면 내 하느님의 이 목소리가 꿀이나 벌집보다 달콤 들린다. 또 다른 경우에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성경을 읽다가 내 속에 심장이 밤새 불타오르고 불이 나의 묵상을 환하게 할 때 빛의 비유가 여기도 들어오네요. 어떤 진리가 내 안에 딱 들어와서 계속 생각나면서 그 전에 내 상식과 감각을 활활 태우면서 제로 만들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형상화하기도 하면서 꺼지지 않는다. 이런 게 잘 모르지만 우리가 뭐 어떤 주제를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스님들의 화두 같지는 않더라도 나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이런 문제 같은 게 이렇게 촉발되기도 하면서 그 중심으로 세상 모든 말들이 나에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들게 나는 자양분으로 막 익어갈 때 그런 상태. 근데 밤에 다 잠을 안 자면 그럼 안 잔 얘기.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수도사들에게 권한다. 그것을 읽어라. 그것이 모든 꿀보다도 달콤하고 어떤 빵보다도 맛있으며 어떤 술보다 기분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묵상은 책을 음미한다는 게 그때 그 구절이 있었지 이런 건 분명 아닙니다. 이 읽기 그다음에 그 도서관 기억의 도서관 그 궁전 얘기하면서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지혜의 여러 편린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의 의미를 반추하는 방식으로 그 구절을 계속 이제 암송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읽는다는 것이 함께 한다는 거고 그게 합창과는 조금 다르고 각자의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화음을 만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합창단들이기보다는 각자의 목소리와 각자의 방식으로 읽어가면서 이 묵상의 이미지는 동시에 그게 내 안에서 계속 타올라서 지혜를 향한 에너지원으로 작동하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걸 계속 지혜를 향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하나 치우침 없고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어느 하나 모호하지 않도록 계속 지혜를 향해서 불꽃을 태워가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 그러면 그걸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뭐라도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라도 그래서 뭐 필사를 해봤다 아니면 뭐 외워봤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손으로 써봤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각자의 방식이 있겠지만 핵심은 그게 나의 신체에게 자양분이 되는 방식으로 활력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육하라는 개념 자체는 묵상이라는 이 개념정이 제일 첫 번째 우리 읽었던 걸 떠올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복사되듯이 나에게 그 형태화되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거 어떤 상태일 것 같은데 다영쌤 어떠세요? 너 왜 아직도 그러고 있니라는 욕을 여러 번 들었다던. 우리 다 듣는 얘기고 읽었는데 나 왜 이 모양이지? 뭐 이런 거. 근데 어떠세요? 육화의 이미지. 그 이미지요. 네, 묵상의 이미지. 묵상은 뭐라는 걸까? 나는 어떤 수준에서 이걸 연습을 할 수 있을까? 계속 되풀이해서 읽는 것밖에 떠오르진 않는데, 근데 정말로 이게 좀 다 어떻게 좀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막 걸으면서도 읽어야 되고 그렇죠, 계속 그렇죠. 막 필사도 하고 안 되면 타자도 선생님 소리가 꺼졌어요. 네. 지금 누르셨나 봐요. 네. 네, 타자도 쳐보고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언제 또 뭘 써야겠다 이런 게 몇 번을 읽으면은 언제 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될 네, 그런 때까지 건 아니에요. 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무한 반복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어떠세요? 책이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책이 어떤 구절이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해보세요? 어떤 방법을 일단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도 지금 파악하기가 시간이 많이 거의 필요하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있고요. 또 지금은 일단 계속 읽어보고 모르면 선생님께 네, 질문을 네, 네. 드립니다. 다른 선생님들께도 질문을 드립니다. 네, 네, 네. 그냥 여러 번 그러니까 읽어보고 소리 내서 읽게 되겠는 어, 거예요. 네, 네, 네. 소리 내서 읽어보고 소리 내서 읽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 같아요. 진짜 감각으로 돌리고 결국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이 사람이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쓴 거지? 약간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여쭤봐야죠.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아니요, 다른 선생님들 말씀을 지금 여기 계신 다른 선생님들 말씀을 듣는 걸로도 어렴풋이 이해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내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그러니까 궁금해했던,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냥 궁금해했던 것들이 풀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혼자 읽기랑 다른 사람과 함께 읽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상을 생각하면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묵상, 명상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그 불교에서 이렇게 좌선하시잖아요. 혼자 보통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레벨에 있으신 그 스님들께서 동시에 앉아서 각자의 명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동시일까? 그냥 각자의 방에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같은 이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방에서 벌처럼 소리내서 묵상을 하시는 건데 왜 함께할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혼자 할 때보다 힘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이미지를 다시 더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정. 그리고 다양쌤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정도로 달려들려면 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보처럼 체득한 지식을 가지고는 이 정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고 나를 치유해주고 나를 보다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알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해볼 건 다 해보게 되잖아요. 그런 게 묵상 아닐까요? 묵상이라는 단어로 말하는 게 써보고 외워보고 앉아보고 서보고 베껴보고 찾아다니고 이게 이런 것이 지혜다. 역으로 이렇게 묵상과 지혜의 개념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당연히 그 생각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책을 왜 읽는가? 그러니까 좋다니까 읽는다. 뭐 그냥 운명이다. 다 좋은데 그것을 향해서 달려드는 마음이 지혜를 구하는 수준에 있지 않으면 읽기는 어떤 이상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생각 좀 많이 가져요. 아까 이해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정보적인 이해, 악구가 딱딱 맞아야 되고 논리적으로 다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나는 여러 번 읽어보고 그 지혜를 찾겠다. 그 생각을 갖는 게 나는 경선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내가 그냥 그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이해를 못했어. 어려웠어. 그걸로 다 덮어버리고 정작 내가 아는 거 하나도 그거 하나도 놓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게 선생님. 이 질문이 엄청 재밌네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로 진짜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너무 궁금한데요. 다 이해가 안 되면 아까 뭐 보나쌤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기다린다도 있고 뭐 써보기도 하고 소리내 읽어보기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꿈도 꿔요. 최고의 단계, 최고의 단계. 꿈에서 세미나예요. 대단. 아 세상에. 이럴 아니, 수가. 처음에 니체할 때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그런 저도 뭐 프루스트가 이해 안 돼가지고 그 진짜 소설 이해가 안 돼서 하도 식물을 보고 이상한 얘기를 하길래 뭘 보고 한 거야? 한 시간 앉아 있어 보고 소설에 그 장면이 나오길래 뭐야 지금? 그다음에 카프카처럼 앉아보.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나는 그거 아니야. 막 이런 근데 뭐 하게 되죠 우리가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구해야 될 지혜와 책을 그러면 일단 시작할 때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치유 개념과 생각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아픈 데서 내가 힘든 데서 지금 이 지점에서 나를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지금 그러니까 내 망명의 지대를 아픔에서 타락에서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여기를 조금이라도 나를 다른 지혜를 이걸 벗어나게 된 지혜를 구하는 책을 그 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찾는 거죠. 거기서 최대한 원래 내가 내가 그럼 구원을 받았어? 치유가 된 거야? 망명 개념을 가지고 쓰면 그 나의 공부와 읽기에 그 이렇게 이게 수준별 학습이라는데 이반일치의 강제에 따르면 멀어진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집중해 가면서 다음, 해결이 됐어, 또 다음, 다음. 그러면 원래 내가 아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지점에서 새로운 아픔이 구성이 되는 걸 또 따라가고 안 되면 책을 계속 바꾸면서도 이 원래의 내 구원과 치유를 위한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점이. 그런 방식으로도 구원과 치유 개념을 같이 쓰면서 계속해서 꿈에서까지 그 문제를 붙들고 있어 보는 것이 묵상의 전체 프로세스가 아닐까요? 그걸 반복하다가 떠나야 될 때가 지금 여기는 떠나도 될 것 같아. 떠나야 될 것 같아. 다른 아픔이 새로 느껴져. 이렇게 되는 거여서 다시 정리하면 후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서 이반일치가 뽑은 1개 의미 중에 빛, 우정, 그리고 묵상 이게 있는데 서로 뭐 개념적으로 동등하다기보다는 맞물리면서 어떤 방식으로 지혜를 구하고 자기를 치유할 것인가의 과제 속에서 읽기가 요청된 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나와 있고 크게는 요 세 가지를 주의하면은 육화한다는 것의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또 풀리지 않을까요? 읽어서 뭐하냐를 포함해서 만물이 잉태한다. 결국 읽어서 나아야 될 것은 또 다른 망명지로 나아가고 있는 나니까 그 잉태함 육화의 이미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 자체가 뒷부분이 선생님들이 아까 강평 선생님 말씀하셔서 어렵다고는 하셨지만 뒤후반부는 학자식 읽기의 특징이 책이라는 물질성과 만나면서 증폭돼가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지점은 지금의 읽기 방식인 거죠. 자의적으로 편집하고 소비하는 방식의 물질성 같은 걸 더듬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역사적으로 되게 재미있게 나오죠. 두루마리, 텍스트, 그 다음에 뭐 각주, 인용 이런 거 만들어지고 편집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결과적으로 점점 더 매뉴얼화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읽어라가 지정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그 읽기 방식이 그걸 반성해 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을 텍스트의 포도밭이랑 이거 음미한다는 건 아까 실제로 우리 연습해서 했고 이거야 저거야 아까 했잖아요. 막는 그게 텍스트의 알의 맛을 보는 거였고 라는 생각으로 일단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말씀씩을 들어보면서 이제 이반일치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뭐 어떠셨는지 여러 가지 뭐 인상도 좋고 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더 쓰도록 하죠. 자, 보나쌤 오늘 텍스트에 포도밭 그 토론을 끝냈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항상 이런 거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지금 현재가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고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저는 너무 계속 신기하고요. 근데 계속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특히 코로나를 저희 가족이 모두 확진이 되어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그런 좀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 시기에 조금 이제 마음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겪고 새해 첫날 꼭두 새벽부터 아침에 일어나 이것이 인간인가 이 책을 읽으면서 펑펑 울고 그래 나도 또 뭐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상처를 제가 치유를 하고 그리고 아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잠깐 얼마나 여기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고 이건 정말 알 수는 없잖아요. 이 머물 곳이 있는 건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네. 좀 더 약간 네 아니 너무 무슨 좋습니다. 여배우의 소감 같은 생각 왜 들지? 완전 아니 정말 그렇고요. 독서는 정말 치유고 회복이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왜 그런 네. 네, 그 뭔가 아름다움이 훅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수정 쌤 어떠세요? 제가 뭐 생각이 머무른 것도 그렇지만 이 책 텍스트의 포도밭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다. 아, 우리는 그 망명자라는 느낌도 계속 그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책을 뭐 한 권의 책을 10번을 보면 10번을 다 다르게 읽어야 한다고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데 그게 망명자인 것 같아요. 네. 네, 또 익숙한 좋은 것에서 생각. 떠나는 연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른 모든 선생님들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네요. 혜영 쌤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이반 일리치의 처음에 읽었던 책들을 읽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못 읽고 이제 마지막 막차라도 타야겠다 하고 왔는데 너무 이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지 하면서 거의 막 헤맸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치유에 대한 어,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마 한 40 넘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전에 했던 것은 독서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독서라고 하기 시작했을 때 제일 많이 제가 읽었던 거는 심리학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책 이외에는 뭐 대부분 에세이 종류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읽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문세에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뭐 니체하고 뭐 이런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심리학 책을 한 번도 읽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디인가에서 내가 뭔가가 치유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되게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되게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혜영 쌤의 북곰 후기에 친구가 잘 없다 뭐 이런 표현은 아니었지만 친구 사이가 이렇게 뭐 좀 소원하긴 점도 있다 이렇게 제가 읽었고 그런데 북곰을 하면서 아, 친구가 이렇게 생겨난 것 같다 기쁘다 이런 것도 기억에 남는데 우정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많이 공부하면서 이제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관계니까 그런 생각도 지금 드네요. 풀쌤 어떠십니까? 텍스트의 포도밭. 아, 저는 이제 이 텍스트 포도밭 이렇게 되게 뭉클하더라고 이상하게. 그 책이 너무 문장이 막 아름답더라고요. 그 있는데 막 라틴어도 소리내서 읽어보는데 렉티오 디바나 메디타키오 콘스마티오 막 그 전체에 나온 라틴을 다 적어봤어요. 근데 딱 읽는데 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들리는 와, 음이 무슨 너무,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막 포도밭 그 소리가 뚝뚝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전체에 이렇게 오감을 이렇게 내가 누르르 있는데 동시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 그런 환청도 경험하면서 그런 문장안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읽기는 그의 낮과 밤을 수태시킨다. 그게 네. 거기에 나옵니다. 사사키 아타루의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이 책을 부르게 지금 쓰여 있어가지고 아, 네네네 수태 이미지 중요하죠. 네, 읽기는 그 낮과 밤을 수태시킨대요, 세상에나. 이 아, 벌소리와 함께. 그래서 나도 그 생각했어요. 나도 많이 웅돼야 되겠다 이제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아니 이게 너무 책이 어렵잖아요. 서서 걸어가면서 소리 내서 읽었더니 낫더라니까요. 더 읽히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니체도 그냥 사무실에서 서서 왔다 갔다 앞으로 종종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너무 좋네요. 곧 그 사무실에서 그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자, 리트 성우쌤 어떠십니까? 네. 저는 책을 계속 좋아하긴 했는데 진짜 어떤 책을 읽었냐면 SNS에서 추천 많이 들어오는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재미나 유행을 좀 많이 따른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좀 균형을 잡겠다고 그 1년 동안 읽은 책들 중에 그 도서관 번호가 있잖아요. 0번부터 9번까지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문학은 포기를 못 하겠어서 절반은 문학을 읽고 나머지는 그걸 비율적으로 읽어보자라고 했는데 빌려서 반납을 할 때면 다른 분야의 책들이 굉장히 읽지 못하고 하든지 아니면 허겁지겁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다. 그러니까 결국엔 정보만 이렇게 얻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읽기를 하다가 세종에 와서 지금 특히 이발일치를 공부하면서 여기 나오는 그 망명자의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은 게 일단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가진 걸 내려놓는다 그랬는데 일단 가진 게 없었던 것 같고 이미 가볍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이렇게 겸손함의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걸로부터 계속 시작을 해서 배우는데 배우면서 점점 진짜 이게 읽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때때로 이렇게 올 때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제대로 못 읽고 있지만 네, 그 전에 비해서 다른 그 전에 읽기들에 비해서 훨씬 더 뭔가 제게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좀 이기적인 거였고 아무튼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돼서 오늘 망명자 개념 너무 좋네요 진짜. 네네. 예, 너무 좋네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다영쌤 모두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다영쌤 어떠십니까? 저는 글을 너무 형편없이 써가지고 오늘 들어오기가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약간 기뻐서 좀 다행이다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약간 아까 뭐지 묵상 얘기를 하면서 막 쌤들이 막 말씀해 주시는 방법들이 그 포도밭을 찾아가는 그런 이미지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서 책을 처음에 보면은 첫 구절만 있고 새긴 그런 목차 같은 게 아예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갈 수가 없고 그냥 첫 입구만 있고 계속 거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이미지랑 너무 닮아 있어가지고 망명자의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망명자로 이렇게 읽는다는 게 진짜 뭐든 어떤 거라도 다 시도해 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얻게 돼서 좀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미나 그리고 쌤들의 그 후기라 해야 되나? 지금 소감이 너무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네, 아름답네요. 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밤을 지금 만들고 있네요. 아무튼 다 좋고. 그리고 강필쌤 어떠십니까? 저는 수정쌤처럼 꿈을 한번 꿔보는 게 안 될 때 꿈도 꿔볼 수 있는 그런 뭐 자세. 그래서 아까 전 여러 가지 중에서 연주쌤이 또 얘기해 주신 그 망명하고 이제 겸손함이 이어지면서 소유에 대해서 좀 연결을 소유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걸머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은데 이게 놓지 않으려고만 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놓으면 불안한 것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래서 아니 이거 좀 근데 요즘 뭐 명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까지 왔던 것들이 엄청난 어떤 지위나 아니면 자기가 해야서 어떤 성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거기서 그걸 없어질까 봐 두렵고
실제로 없어졌을 때 엄청난 우울감을 갖는 게 내가 그냥 늘 망명객처럼 그냥 어느 곳에 가서 일시적으로 계속 머문다고 생각하면 또 장소를 그냥 한번 바꾸는 것일 뿐인데 계속 쌓았다가 한꺼번에 그걸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고 저도 이제 만약에 특별한 그게 없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들고 있고 내가 뭐 때문에 이게 놓칠까 봐 불안해하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드네요. 그리고 꼭 꿈을 한번 꿔보는 것으로. 네, 우리가 꿈봤다 소식이 어디서 들리기를. 연주쌤 어떠십니까? 네, 뭐 어려운 책을 혼자라면 못 읽었을 텐데 어쨌든 다 같이 읽게 돼서 읽기는 읽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책들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책을 읽게 되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자기 치료의 개념에서 보면 근데 사실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내 스스로가 모를 때가 많으니까 그것부터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뭐가 아픈지를 알아야지. 또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또 왜곡된 부분도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빛이 나한테 다가와서 뭔가 깨닫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반 일리치는 제가 뭐 썼지만 되게 자유롭구나. 근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었지? 이 사람은 진짜 되게 철저하고 치열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거구나.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없으면 그런 당위들이 없으면 되게 불안해하는 존재인데 사실 그 사람은 그 당위의 줄을 하나하나씩 끊기 위해서 그 당위가 생겨난 지점으로 찾아가고 그게 또 언어라는 그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내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관계를 고찰하는 그 치열한 과정이 필요한데 나는 그 당위조차도 내 스스로 의심하지 않으면서 되게 자유를 갈망하는데 내가 원하는 자유는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되게 이반일치는 되게 가볍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네, 되게 그게 좋았습니다. 특별하네요. 그동안 우리의 많은 불평 불만이 올해 이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쩌라고 이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래와 어쩌라고. 그런데 그게 다 무겁고 막 짜증나고 이러겠는데 연주쌤은 의외로 되게 가볍네라는 게 어디 연주쌤이 뭔가 보신 것 같기도 하고 연주쌤이 가벼워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진지쌤 어떠십니까? 처음에 이 책 읽을 때 막 라틴어 나오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랬는데 한 몇 장 넘으면서 이렇게 책을 정말 약간 저도 모르게 한 땀 한 땀 읽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 책이 너무 고귀하다는 느낌이 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귀한 거를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약간 들긴 했어. 네네.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이 책이고 상품이고 돈 주고 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빛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되게 귀하고, 아깝지 않으셨어요? 뒤로 넘어가서, 책이 끝나가. 이 좋은 게 끝이나? 아니잖아. 막 이런 것도 속상하고, 그래서, 좀 남겨뒀다. 이건 내일 읽자. 오늘 다 읽으면 너무 아깝잖아. 막 그런 상태가 오기도 하고, 귀하게, 지혜란 얼마나 고귀한가. 와, 망명자란 얼마나 고독한가. 와, 이 운명을 사랑하는 사이로 존재하는 것이 이 세미나였던 것 같고, 이반 일리치로는 이렇게, 우리가 진짜 많이 하여튼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연주쌤이 그 한 문단 한 주제문 뽑아오셔서 그 빼곡한 그 과제부터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정리해 오는 것도 많이 해서 기쁘게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반일치에 대한 그리움은 일단 여기까지를 하고 이제 각자의 빛을 품어가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몇 달, 8달 한 거예요? 진짜요? 8회를 했어요? 진짜 많이 했네요. 1년 했네요.
이 8번 다 읽은 거네요. 제 생각에는 이만희치가 주된 논점이 있는 책은 다 읽었습니다. 나머지 편집된 것은 이 범위, 우리가 토론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고, 그의 영혼의 버신 리호이나키 책도 인문세에서는 그가 쓴 책은 다 읽은 거죠. 그래서 이 3권.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치유라는 그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공부와 어떤 책을 내가 이렇게 이제 마음에 품을 것인가로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요일에 있었던 이반일치 세미나를 이렇게 적고, 목요일은 여름 이후부터는 도스토옙스키라고 장편 소설을 읽어갈 계획이 있어서요. 목요일을 조금 비우려고 해요. 다른 소설, 질감이 완전히 다른 소설, 뭐 대작 이런 거 해보고 싶고, 그래서 자연학 세미나를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올렸는데요. 금요일에 돌, 따개비 이런 거 좀 연구해 보려고요. 그리로 많이 금요일 저녁에 시간이 되시면 한 권 읽고 한 주 쉬고 한 권 읽고 또 한 주 쉬고 이렇게 천천히 갈 거고, 그 금요일 자연학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는 공생, 이래서 지구의 만물이 어떻게 공생에서 탄생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생명이 어떻게 공생인가, 세 번째 책이 아주 좋죠. 할머니 이야기. 인류를 구한 것은 할머니라는 존재가 만든 공생의 무늬, 삶의 무늬. 그래서 세 번째 책이 제가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없이는 못 살아. 이 주제로 공생의 키워드는 할머니다. 우리 다 할머니가 될 거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가를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그날이 와도 당황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그 자연학 세미나 신청을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샌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꿈에서 만나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